예, 안녕하세요. 널싱 인사이드의 인사이더입니다. 제가 주말에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제 출장을 갔다 오시느라고 저희 남편분께서 혼자 보느냐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보니까 구독자분이 40분이나 되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 반갑고요. 널싱 인사이드는 저 널싱 인사이더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개인 채널이고요. 간호 토픽, 임시험 관련 문제 등등해서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임상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임상을 즐기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토픽은 베타블로커입니다. 임상에서 많이 쓰는 약물이고 특히 CCU나 심혈관계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내외과 임상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는 약들이에요. 이제 앵클렉스가 사랑하는 약 중 하나고요. 그 말인즉슨 숙지해야 하는 효과랑 부작용이 아주 있다는 말이죠. 앵클렉스에서 나오는 약들은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쓰는데 부작용이 좀 있다 하면은 이제 앵클렉스가 사랑해서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는 간호사고 이제 그냥 약만 띡 주고서 끝나는 그런 테크니션이 아니다. 그래서 간호사인 이유는 이제 약을 주고 관찰하고 모니터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다. 매일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티 하이퍼텐스 메디케이션 리뷰를 했습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 렉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리뷰를 많이 해놨어요. 꼭 문제 같이 보시면서 이해가 되니까요.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thiazide diuretic, calcium channel blocker,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R, losartan, orbesertan, sartan 들어간 거 다 R부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베타 블로커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왜냐면 이제 블로커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고혈압만 치료로 하려고 쓰는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섯 번째로 밀려 나오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요, UpToDate라는 이제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임상 가이드라인들이 다 UpToDate, 다 이제 최신으로 다 업로드돼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제 거의 모든 미국의 모든 병원에서는요 접근이 가능하세요. 이제 병원들이 다 컨트랙을 맺어가지고 프리로 다 가셔서 보실 수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서브스크립션 하시려면 거의 500불 연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이제 병원에서 좀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시면 요 사이트 가셔서 이제 한번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혈압의 약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볼까요? Choice of drug therapy in primary hypertension. 딱 보시면 이제 조금 흐릿한데 보이시나요? 인트로덕션 요 밑으로 보시면 thiazide diuretic,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calcium channel blocker 이렇게 딱 나와요. 세 개가 딱 꼭 집어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즉 환자가 고혈압 진단 받았다? 그럼 다른 기저 질환이 없고 고혈압만 딱 하나 딱 심플하게 진단 받았다 하면은 이 약에서 선택을 해요. 이제 선택 기준은 전에도 많이 강조드렸지만 나이 60세 기준으로 하고, 이제 기저질환 특히 CKD, Chronic Kidney Disease예요. 만성 신장 부전. 그리고 다이비리스,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요즘 트렌드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레이스를 봐요. 인종. 그리고 우리 미국에 있어서 특별하게 봐줘야 되는 건 인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제 흑인 환자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연구 결과에서 흑인은 salt sensitivity, 즉 이제 소금에 더 민감하다라는 이제 리서치 데이터가 있어서요. 이분들은 diuretics, 즉 처음에 이제 thiazide diuretic을 많이 쓰겠죠. 잘 들어요. 그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요 세 개 군에서 이제 thiazide diuretics, ACE or R, 그리고 또는 이제 CCB 요 세 개 군에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베타블로커를 고혈압 약으로 알고 계셨다면 이제 50%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타블로커는 이제 고혈압 치료로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Not be used as a first line therapy, particularly in patient over age 60s라고 있어요. 특히나 60세 이상의 이제 고령 환자분들 경우에는 특별히 처음으로 이제 메토프롤로 탁 주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효과보다 이제 부작용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케이스 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서 메토프롤롤 같은 경우에는요. 카리오셀렉티브한 베타블로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파티그가 이제 프로미넌트한 심텀 중 하나예요. 파티그하고 그리고 orthostatic blood pressure라고 해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자다가 일어나셨는데 침대에서 탁 일어나자마자 훅
하고 쓰러지는 거야.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BP가 이제 그 스탠딩 포지션으로 딱 바꿨을 때 확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펄다운 해가지고 응급실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 테이킹 하다 보면은 뭐 약 처음 요즘에 뭐 시작했냐 그럼 메토프롤로 시작했다. 그러고서는 이제 부작용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 많아요. 이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컴플리케이션이 더 많아요. 특히나 고령이신 분들. 그래서 바로 베타블로커를 쓰진 않는다. 그러면 베타블로커를 고혈압 약으로 알았었는데 그럼 언제 씁니까? 인디케이션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포스트 아큐트 마이오카르디얼 인파크션, 즉 MI. 우리 MI 많이 알죠? 심근경색. 심근경색 있으신 다음에 이 약을 쓴다. 두 번째로는 heart failure, 심장 부전이 있으신 분들. 세 번째로는 asymptomatic ventricular dysfunction, 즉 무증상 심실부전.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심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진단은 어떻게 받죠? 에코카르디오그램, 즉 심초음파 이렇게 검사를 조금 하신 다음에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뭐 응급실로 오시면 뭐 다른 벌큐한 이그잼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리닉 세팅이나 프라이머리 케어에서는 심초음파로 이게 진단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미 심장에 좀 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과는 다르다. 이분들은 이제 고혈압과 이게 다른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질병이 이미 진행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베타블로커가 들어간다. 예, 그러면 베타 블로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리학 시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교감신경이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sympathetic nervous system. 그래서 여기에는 아드레날린 수용체인 알파 베타 리셉터가 있고요. 이제 베타 리셉터를 차단하는 약물이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베타 블로커입니다. 여기에서 베타 리셉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베타1은 하나의 심장, 그래서 심장에 위치하고 베타2는 두 개의 렁, 그래서 폐 그리고 기관지 쪽으로 위치한다. 우리 여기에서 베타1이 하는 역할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베타1이 항진되면은 첫째, 크로노트로피, 즉 심박동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노트로피, 심장의 수축력, 즉 force, 힘이 세져요. 셋째, 드로모트로피, 심장의 전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서 베타1이 자극이 되면 심박동수와 심장 수축력 그리고 심전도의 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심장이 팔딱팔딱팔딱팔딱 빨라집니다. 그럼 반대로 베타1이 블락됐다 하면 심장 속도 내려가고 수축력 내려가고 심전도 속도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베타블로커가 심장에 무리가 이미 가신 분들한테 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약을 씀으로써 심장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베타블로커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베타2 리셉터는 이제 두 개의 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폐와 기관지에 있다. 베타2가 항진이 되면 bronchodilation, 그래서 즉 기관지 확장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타2 애고니스트가 잘 아시는 알부테롤, 그래서 알부테롤 네뷸라이저라고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환자분들 와셨을 때 막 갑자기 응급실 와서 갑작스러운 천식 있거나 뭐 기관지염, 폐렴 있을 때 이 네뷸라이저 테라피 많이 하죠. 그때 알부테롤 뭐 이런 롤롤 들어가는 그런 그 네뷸라이저 트리트먼트 하는데 이게 다 이제 activating B2 receptor, bronchodilation 역할을 해주는 베타2 애고니스트 약물들입니다. 예, 제가 이제 베타 블로커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교감신경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리뷰만 살짝 하고 가면은요. 우리 몸의 말초신경계 중에서 우리 인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우리 몸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자율신경계예요. Autonomous Nervous System. 그리고 여기에 교감신경계, sympathetic nervous system, 그리고 부교감신경계,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의 homeostasis, 즉 항상성을 맞춰줍니다. 쉽게 부교감신경은 rest and digestion, 즉 우리 몸이 relax 하는데 역할을 하면 되고요.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반응에 노출되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면은요, 심장이 빨라지고 기관지가 넓어지고 우리가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위장관계의 운동을 억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림은요,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니까 쉽게 잘 돼 있어서 요거 따왔거든요. 가셔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 수용체, sympathetic nervous system 수용체에 알파 리셉터랑 베타 리셉터가 있어서 조금 보고 갈게요. 이게 알파랑 베타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 리셉터에는 이제 알파 1, 알파 2가 있고요. 알파 1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알파 1은 이제 혈관 평활근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vascular smooth muscle이요. 그래서 알파 1이 항진된다 하면은 vasoconstriction, 즉 혈관 수축을 합니다. 다른 대표적인 액션은요. 홍채 근육을 수축시킴으로써 마이드리아시스, 즉 이제 동공이 산대돼요. 동공이 확장돼. 여기 고양이 눈 보면 동공이 확 크죠. 그런 것처럼 깜짝 누르면요 동공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광, 이제 urinary sphincter가 수축을 하면서 소변 배출이 안 돼서 방광에 요 정체가 생긴다. 간에서 글라이코젠 합성, 그리고 신장에서 레닌 분비 저해 등등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알파2는요, 노에피네프린이 이동하는 액션을 하려면 이게 프리시냅스에서 포스트 시냅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알파2는 이제 프리시냅스의 위치를 하면서 분비되는 노에피네프린을 흡수하면서 요게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쌀 단위의 이제 설명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알파2가 프리시냅스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얘도 이제 다른 이제 바스큘러 이제 머슬에도 조금 있대요. 그래서 얘도 이제 바스컨스트릭션에도 역할을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 1 정도만 좀 꼼꼼히 알고 있자. 베타 2 다시 간단히 할게요. 베타 1이랑 베타 2 우리 알고 갔어요. 베타 1은 하트에 있다. 베타 2는 두 개의 폐기관지에 있다. 하나 더 아시면 좋은 게 베타 3예요. 얘는 아디퍼스 티슈라고 지방세포에 있어요. 그래서 베타 3가 활성되면 폴라이시스, 그래서 지방 분해의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베타 1, 베타 2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베타 블로커가 뭔지 알아봤고 어떤 점을 알아야 된다 이 리뷰를 했어요. 시험에서는요, 요 슬라이드 선이지 지금 여기 또 이 슬라이드 선에서만 딱 나오니까요. 그 이상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베타 1은 크로노트로피, 아이노트로피, 드로모트로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베타 1이 항진되었을 때 그리고 블락되었을 때는 어떤 역할이 나오는 건지를 여기에 연결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타 블로커에는 어떤 약들이 있습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슬쩍 말씀드렸어요. 롤. 그래서 우리 롤을 좀 알자. 우리는 간호사들도 롤충이 돼야 돼. 그래서 롤. 그래서 뒤에 롤 들어가는 게 베타 블로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타 블로커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진화합니다. 이걸 볼 때 이제 셀렉티브와 난 셀렉티브, 이게 셀렉티브라는 얘기는 카리오 셀렉티브, 즉 베타 1 리셉터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약들이고 난 셀렉티브라는 것들은 베타 1뿐만 아니라 다른 리셉터들까지 블락을 하는 약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약들 아테놀, 메토프롤롤, 프로프라놀, 카르베디롤, 라베타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예, 처음에 1세대로 나온 약들은요, 이제 non-selective 베타 블로커였어요. 베타 1과 베타 2를 모두 블록하는 약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약들, 프로프라놀, 이게 아시면 되고, 밑으로 나오는 약들 있죠. 피노돌로, 나돌로, 이런 안약들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게다가 이제 2세대에서 이제 심장에만 특별히 약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카리오 셀렉티브 베타 블로커를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아테놀롤, 메토프롤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고 이 약들이 다시 또 더 진화가 돼서 third generation 여기에서는요 이제 베타 블로커 카리오 셀렉티브에다가 바소 다일레이션까지 도와주면 되겠다 해서 여기 알파까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약들이 이제 혈관 이완에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약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 요새 많이 쓰는 카르베디롤, 라베타롤의 요 3세대 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뭐 의학과 양리학 이제 진단 기술이 이렇게 발성하니까 약들도 점점 진화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임상 적용, 부작용은 뭘 보여야 됩니까? 네, 계속 강조 드렸어요. 이제 베타 1이 항진됐을 때랑 이제 블락됐을 때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베타 2가 항진됐을 때를 블락됐을 때 요거를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베타 이제 약 특별히 이제 크로노트로피, 아이노트로피, 드로모트로피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이제 블락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심박동수가 떨어지잖아요, 일단은.
그럼 심박동수가 너무 낮은데 약을 또 줘. 그러면 심박동수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심박동수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약을 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노티하시고 잠깐 약 홀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갑자기 심장이 어느 정도 이제 컨트랙션 하면서 계속 우리 몸에 서큘레이션 해서 이제 우리가 몸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적절한 이제 순환량이 있는 건데 우리가 심박동수를 떨기고 컨덕션도 떨기고 다 모든 걸 떨겨놨어. 그러면 환자가 힘들겠죠. 순환 볼륨이 없으니까. 계속 피로한데 계속 약을 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급격한 피로감 있으실 경우에는 좀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부작용, orthostatic blood pressure. 그래서 섰을 때 앉았을 때 계속 혈압이 다르다. 그러면 환자분들 되게 막 fall 하실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fall의 리스크가 이렇게 낙상의 위험 요소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봐주셔야 되고, 만약에 컨덕션 이슈가 있으신 분도 있어요. 부정맥 있으신 분들 있죠. AV 노달 뭐 이슈가 있으신 분들, 어떤 베타블로커를 고용량으로 준다거나 처음에 이런 EKG 없이 그냥 맘대로 그냥 베타블로커 시작을 해가지고 그 블락이 있으신 줄 몰랐는데 봤더니 블락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부정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베타블로커는 그냥 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EKG 좀 보고가 해야 돼요. 그래서 드러머트로피에도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스피드 오브 컨덕션, 이게 전도되는 데에도 이제 역할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 부정맥 있으신 분들한테는 처음에 조금 이제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타2 리셉터 이제 펫 기관지 쪽으로 있기 때문에 베타 블로커를 하면서 베타 블로커 시작하면서 이게 베타2까지 블로킹을 하면은 브론코스파즘, 브론코 컨스트릭션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위징이 있거나 COPD 있거나 뭐 아스마 있거나 이런 이제 기관지 쪽으로 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3세대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흔치는 않지만 이제 부작용들이 있겠죠. 이제 베타1, 베타2 거기다가 이제 알파 리셉터 까지 블락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다양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practice question 하나만 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practice question. Beta 1 receptor stimulation is differentiated from beta 2 stimulation because 그래서 베타 1은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 Increased bronchodilation. 2. Decreased uterine contraction. 3. Increased myocardial contraction. 4. Decreased blood flow to skeletal muscles. 답은 우리 계속 강조했어요. 3번 Increased myocardial contraction. 베타1은 cardioselective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stimulation 하면 우리 chronotrophy, inotrophy, dronotrophy 이렇게 해서 심박동수 증가시키고 심수축력 증가시키고 심전도 증가시킨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그래서 베타블로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부작용이랑 모니터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간호는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는 사실 아무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꼼꼼하셔야 되고 좀 민감하게 봐주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저랑 같이 공유해서 저도 같이 공부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 문제 풀어볼 거예요. 베타블로커 문제가 많으니까요 준비하시고 이제 재미있는 문제풀이 수업할게요. 감사합니다.